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금요일 대가의 어깨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시안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오늘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제는 MZ세대가 아닌 잘파세대, 자중감으로 무장한 디지털 온리 세계인. MZ세대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책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책의 그 제목으로 잘파세대라는 말을 처음 접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네. 용어가 익숙하신지 모르겠고 왜 이제는 MZ로 정의하지 않고 잘파로 정의해야 되는지 그 이유 알아볼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요즘 뭐, MZ세대가 그렇지 뭐, 라고 이렇게 MZ세대란 말을 쓸 때는 보통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MZ들 왜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보통 뭐 팀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이런 정도 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분들도 MZ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은 MZ십니까? 저는 살짝 그거보다 위인데. 저 MZ인데. 네. 네. 그러니까 M이 40세 중반부터 그 밑으로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이 40세 중반, 30대를 다 포괄합니다. 28세, 9세까지 가요. 그리고 G세대가 그 밑에 세대다 보니까 사실은 팀장님이 요즘 MZ들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자신도 MZ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Z라는 말을 쓸 때 그 어떤 함의가 맞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의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라는 말로 그걸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M과 G세대를 합쳐가지고 MZ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G와 그 다음 세대가 알파거든요. 네. 그래서 G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G와 알파를 묶는 거, 그러니까 M과 G를 묶는 거보다는 G와 알파를 묶는 게 훨씬 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지칭하는 거, 비슷한 경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 잘파 세대의 그럼 알파 세대는 네. 몇 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파 G 세대가 어느 정도냐면 그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까지예요. 20대 후반부터 중고등학생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밑으로 지금에 태어난 애들까지 알파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그 밑에는 잘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교수님 책을 통해서 처음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 만드신 단어가 아니라 제가 만들었으면 좋았겠죠. 네. 이미 해외에서 나오고 있던 네, 외국에서 용어라면서요. 먼저 그 얘기가 됐고요. 개념이 네. 나왔고 한국에서는 그 삼성이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발표할 때 네.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쪽 잘파 세대를 공략해서 뭘 하겠다. 그래서 만약 잘파 세대를 검색해 보시면 스마트폰과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잘파 세대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스마트폰과 잘파 세대의 관계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엄청 다른 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잘파 세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직 확 와닿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게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 때 대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에 못 와본 거예요. 그리고 2학년, 3학년까지 학교 생활을 못 하다가 3학년 말부터 4학년 돼가지고 그때서 학교에 오게 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중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대학생 때 뭔가 사회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조별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협업 능력을 키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본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네. 지금 4학년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서툴러요. 사회관계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서투릅니다. 저는 왜 전화를 불편해하는가를 네. 이해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전화를 하느니 이렇게 문자를 남기는 게 훨씬 마음 편해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전화를 했을 때 함부로 말했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자영업자분들은 일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헬이다. 뭔가 이건 헬이다. 뭔가 다르다. 그 전에 MG 뭐라고 지칭하는 분들과도 알바생을 써봤고 해봤지만 이건 완전 다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아직 이걸 못 느끼는 게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년부터 취업 그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아 이게 뭐가 다르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디지털로 정의가 네. 되는 게 잘파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 디지털로 정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미 그 스마트폰이 네. 그 잘파 세대 안에 장기처럼 아, 한몸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과도 같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스마트폰 이꼴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MG와 잘파의 가장 다른 점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디지털. 네. 그러니까 M도 디지털을 잘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분들은 배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책에서 그 비유를 했냐면 이민을 가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M은 뭐냐면 이민 1세대예요. 가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막 어렵게 영어 배워가지고 헬로 하면서 뭔가 얘기는 하는데 누가 봐도 이제 한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이민 1세대라면 G세대는 뭐냐면 1.5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가지고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함 없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알파 세대는요, 거기서 태어난 이민 2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보자면 1세대와 1.5세대를 묶으면 사실 말도 잘 안 통하거든요. 근데 1.5세대와 2세대를 묶으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디지털이라든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게 잘파 세대의 특징이고요. 이분들의 뭐 소비 성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산업 전망 같은 경우도 다 이걸로 인해서 이게 기인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는 건 디지털 네이티브냐, 디지털을 내 몸에 장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네. 배워서 하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다이어를 쓰거나 네. 명함집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물로 하는 게 더 좋고 편하고 네. 그리고 동영상 편집 같은 것들도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맡겨도 금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잘파 세대 가운데 네. 도시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살짜리 아이한테 너 잠깐 있어라고 스마트폰을 맡겨놨더니 얘가 듣도 보도 못한 앱을 깔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2~3살짜리가 네. 그런 도시전설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죠. 활용을 정말 잘하고 저희는 배워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잘파 세대를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책에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디지털 온리에서 태어난 자존감 넘치는 현재적 세계인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온이라는 거 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네이티브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중감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된 듯한 감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중심은 나다라는 게 말하자면 이 친구들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고요. 이렇게 보자면 게임 같은 걸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싸우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감각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자영업자분들한테 이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요. 깜짝 놀랄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활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 MC님 같은 경우는 내가 알바를 했어요. 어떤 카페에 가서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한두 시간 일해보니까 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좀 한 달은 하기로 했는데 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석 달 일을 하죠. 이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네. 좀 MZ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다른 알바를 구할 때까지 좀 내가 저 못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다른 알바를 구할 때까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파 세대는요. 점심 때 나가서 안 돌아와요. 네, 그냥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네. 연락도 없이요. 네. 네. 그리고 저녁 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한 다음에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반나절 이런 거 달라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뭐가 다르다, 헬이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여기서 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판단하고 그냥 확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그 자존감.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은 템포켓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요. 그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집안에 아이가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 그러면 얘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그러면 얘가 친구들 다 저 잠바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 야, 삼촌이 사줄게. 얼마야? 100만 원. 그래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삼촌이나 이모는 비혼이기 때문에 돈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네. 옛날에 젊은 것들이라고 했을 때는 소비력이 없었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소비력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각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를 되게 나쁘게만 보면 그런가 보다 책임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자존감은 이제 센 거니까. 그리고 현재적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현재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서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는 게 여기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고 뭘 해야겠다라는 미래적인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희생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현재 중심을 두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왜 현재적이 됐느냐? 말하자면 열심히 일해서 일해봤자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월급장애로 돈을 벌어봤자 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네네. 해보면.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현재에 좀 중심을 둔다라고 해서 지금 소확행이란 말 같은 경우도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재밌는 건데 지금 제가 열심히 무슨 기술을 익혔습니다. 포토샵 기술을 익혀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를 딱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누르기만 하면 포토샵 같은 것들이 쫙 되는 AI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봤자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쓸모없는 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2, 3년 있다가 뭐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뭐를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옛날처럼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현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계인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세계적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보면 어제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나오고, 유럽 대항 축구 결승전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나오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경이나 지리적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다른 책에 써있던 그 예인데요. 그 책을 쓴 저자분의 아들이 저번에 한국과 포르투갈 그 국가대항전이 있었대요. 근데 10살짜리 아들이요. 포르투갈을 응원하더래요. 네. 그래서 아니 너는 왜 한국을 응원 안 하고 포르투갈을 응원해? 그랬더니요. 네. 일단 호날두를 좋아하고 그리고 맞아요. 호날두 진짜 좋아해요. 네. 요즘 애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좋아요. 네. 그 골 세레모니까지 맨날 따라하더라고요. 호날두가 굉장히 자존감 넘치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호날두를 좋아하고 그리고 네. 유니폼이 예뻐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응원해야 돼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한 거죠. 한국이란 정체성이 그렇게 얘네들한테 크게 세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 감각.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닌데 다만 이런 거 애국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우리 소비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걸 써야지.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왜? 나는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거라는 개념이 이제 그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계적인 어떤 감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외국 사람들한테 말을 걸거나 뭔가 친분을 쌓을 때 좀 무서워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요. 디지털 상에서 외국 사람한테도 막 얘기하다가 욕도 하고 친근하게 막 이렇게 서로 말을 하는 우리는 약간 이렇게 얘기했다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좀 어려워하는 게 있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세계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게 또 잘파 세대인 거죠. 와, 정말 저는 지금 잘파 세대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 설명 들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제 주변에 10대, 20대 분들이 하는 행동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고요. 네, 아.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이 설명으로 다 해소가 됐고, 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4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세대가 효율을 추구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네. 최근에 봤던 일본에 대한 다큐에서 그 잃어버린 그 30년을 지내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현재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여기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잘파 세대의 약점이 네. 이해력과 문해력이라고 꼽아주셨어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해력과 문해력이 왜 약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요가 어디 있냐면 입시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같은 걸 해봤어야지 토론을 왜 이렇게 못해라고 했을 때 아니 교육에서 뭘 해봤어야지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익는 거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토론을 못해라고 하면 아니 배운 바가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의성 교육이나 문해력 교육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밑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만 해도요. 그 교사분들이 막 어렵게 콘텐츠 개발해서 창의성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로 들어가는 순간 입시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암기식 교육, 이 오지선다 5개의 정답 중에 뭐가 정답인지 빨리 찾아라. 이렇게 교육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하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적응을 못해요. 그럼 사실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 점수 잘 받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걸 빠른 시간에 암기하고 처리하는 그런 거지 없는 거를 찾아서 하던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해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요. 그러니까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지 않으면 이 제도가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좀 힘들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제도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입시 제도에서 앞으로 이런 이해력과 문해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에서 입시를 할 때요. 입시 그 면접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그게 옥스퍼드 대학의 입시 문제라고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로미오가 있잖아요. 로미오는 충동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아니 이걸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결정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작하는 질문이고요. 물리학 가면은 물리학적으로 왜 로미오가 성급한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심리학 가면은 심리학적으로 왜 그런지 정치외교면 정치적으로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교수랑 30분, 40분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교수가 이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이지 이 질문에 예스와 노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시가 지금은 1번이냐 3번이냐 3번 해가지고 맞으면 그 점수가 나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시 자체가 이런 식의 어떤 이 사람의 사고력과 문해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입시 자체에서도 토론이라든지 혹은 그 토론에 앞서서 또 더 중요한 거 네, 글쓰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얼마나 이 사람이 확장시켰는가를 확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런 문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채팅창에서 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잘파 세대 공감과 이해가 되고 소통하는데 너무 중요한 정보들인 것 같아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잘파 세대가 이끌 소비 트렌드의 특징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잘 팔리게 되죠. 지금은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면 그거를 적응하고 익히느라고 소비자들한테 이 정보를 주느라고 이 소비자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NFT로 뭘 만들었다라고 하면 NFT를 어떻게 획득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자체도 다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되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 잘파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점에서 NFT 받아가세요 하면 다 알아서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비대면 상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노 취향이라고 하죠.
아주 세부적인 취향까지도 이 상품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네. 혹시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아시나요? 알죠. 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그게 뭐 600명이 일하던 공장에서 10명이 일한다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는요. 내가 소비자면 나 이런 신발이 필요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신발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라면 개인화된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될 수 있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2배가량의 소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라서 개인 취향 같은 것들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커뮤니티 커머스라든가 그리고 컨텐츠 커머스, 컨텐츠에 대해서 돈을 쓰고 그래서 캐릭터 요즘 보면 카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그려진 카드 더 하는데 더 비싸거든요. 근데 캐릭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빵을 사도 1.5배 비싼 걸 산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돈을 내고 소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산업이라면 그래도 잘파 세대한테 먹힐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잘파 세대가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은하수폰 그냥 그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쓰면 왕따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폰을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에 엄청난 충성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초등학생 가운데 거의 80, 90%가 아이폰을 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뭐 아마스빈이나 탕후루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쓰지만 편의점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잘파세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소비하는 게 편의점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잘파 세대에 대한 그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코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닥이라는 코닥? 브랜드를 들으면? 의류. 원래 필름이 떠오르시는데 지금 살짝. 아니에요. 네. 백화점에서 많이 봐서 그렇죠. 예쁘더라고요. 네. 코닥 의류가. 약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코닥 하면은 당연히 다 필름을 떠오르실 텐데 네. 요즘 친구들은 필름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코닥이란 브랜드 자체는 그래도 한 번은 알려진 브랜드니까 이런 식으로 의류를 만들어요. 왜냐면 화학약품 처리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게 뭐야? 이게 페남 같은 거 항공기잖아요. 그런데 의류를 만들고 이런 식의 코닥, 페남, CNN,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어떤 브랜드들, 의류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잘파세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이소는 빼주셨는데. 다이소도, 네. 아쉽네요. 다이소 사랑. 다이소도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좀 명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명품을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파 세대가. 뉴진스가 각각이 지금 뭐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각각 다 다른 브랜드 명품의 앰버서더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잘파 세대한테 명품들의 어떤 컨텐츠 그런 마케팅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인데 질문 2가지 남았는데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까, 교수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조직 문화가 걱정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개인화가 당연한 문화가 됩니다. 이제는 회식 같은 건 그냥 연례 행사로 남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직이 당연한 문화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사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리를 할 때도요. 3년, 5년 있으면 이직할 수 있다라는 개념 전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회사가 이 친구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봉이 아닌 거죠. 뭐냐면 그렇죠. 이직인데 이직을 할 때 이게 한 단계 뛰어 올라가려면 자기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개인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가 이 친구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교육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지 좋은 인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유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쌓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시안 교수와 함께 잘파 세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답게 네.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고 계시고 다음에도 또 경제에서 중요한 주제 가지고 돌아와 주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